네, 지금부터는 공정 능력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정 능력 분석은 다른 말로 프로세스 캐파빌리티, 공정 데이터 분석사에게는 그야말로 필수적인 그런 그 스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정 능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기본 전제가 확립이 돼야 됩니다. 기본 전제라는 것은 공정이 일단은 관리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공정이 관리 상태에 있지 않을 때, 소위 말해서 공정이 병들어 있을 때, 이 공정 능력 분석을 하는 것은 올바른 능력을 측정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걸 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요 부분군이라는 게 되겠는데요. 공정 능력을 분석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롱텀의 공정 능력을 그 분석함을 의미합니다. 자, 롱텀의 공정 능력을 분석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포엠의 변동, 그래서 공정의 그 변동을 야기시키는 그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포엠입니다. 사람과 재료와 기계와 방법, 이걸 갖다 우리가 포엠이라고 하죠. 그럼 포엠의 변동이 모두가 반영된 상태의 시료의 크기와 그 기간, 이걸 갖다 우리가 합리적 부분군, 레셔널 서브 그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합리적 부분군, 즉 레이셔널 서브 그룹, 이것은 데이터의 종류와 관계없이 그 가능한 짧은 기간 동안에 동질성의 그 조건이 확립된 그런 샘플군이 합리적 부분군입니다. 자, 이런 군이 여러 개가 쌓이는 거죠. 시간의 어떤 변화와 더불어 자, 계속 자, 똑같이 이런 샘플, 또 내일은 이런 샘플, 자, 이런 샘플이 서로 요 내부적으로는 동질성, 그 다음에 서브 그룹과는 이질성, 이와 같이 해서 공정의 모든 그 변동 조건이 그 반영된 그런 그 기간 동안의 공정 능력 분석이 그 공정 능력 파악에 매우 유효한 것이고요. 그래서 레이셔널 서브 그룹은 서브 그룹 내에서는 우연 변동만 일어납니다. 요 내부적으로는 우연 변동. 물론 요 내부적으로도 우연 변동입니다. 화이트 노이즈. 그 다음에 이 변동과 이 변동, 서브그룹 간 이 변동은 요거는 이상 원인만 발생하도록 하는 게 합리적 부분군의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합리적 부분군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각 그룹 내에서는 측정치가 동질성, 즉 비슷할 가능성이 최대로 되는 그런 샘플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인접한 그룹 간에는 측정치의 차이가 최대가 되도록 선택합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간에 근거할 필요는 없으나 포엠의 변동이 모두 반영된 그런 기간만큼 측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당 N개의 연속 부분들, 또 최후의 표본 수집 이후 모든 부분들로부터 N개의 무작위적 표본들, 그다음 일정한 시간 간격마다 N개의 부분군들, 자, 요런
그 몇 가지 그 샘플 채취상의 팁을 가지고 합리적 부분군의 그 조건에 부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자,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시간이 이와 같이 흐르죠.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이와 같이 타임이라는 그런 기간 동안에 첫 번째 뽑은 시료, 그 다음에 두 번째 뽑은 시료,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n번째 시료가 이와 같이 채취가 됩니다. 만일 한 번에 5개씩, 5개의 시료를 채취했다면 5개의 시료를 채취했다면 요 첫 번째 서브그룹을 갖다가 우리가 G1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만약에 G20이라면 총 5 곱하기 20, 총 100개의 데이터가 수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0개의 데이터 속에서는 그야말로 롱텀의 포엠의 변동이 모두 반영된 그런 데이터가 수집이 될 것이고요. 이 서브그룹 내에는 당연히 동질성, 그 다음에 이 서브그룹과 서브그룹의 그 차이는 최대한 이질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질성과 이질성이 공존하는 그런 롱텀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공정능력 수집의 샘플을 얻는 핵심입니다. 자, 여기엔 두 가지 변동이 존재합니다. 즉, 군내 변동과 공간 변동이 되겠는데요. 군내 변동과 공간 변동입니다. 군내 변동은 우리가 화이트 노이즈라고 합니다. 공간 변동은 우리가 블랙 노이즈라고 해요. 군내 변동은 군 내에서 발생하는 변동입니다. 즉 서브그룹 내에서. 공간 변동은 서브그룹과 서브그룹 간 발생되는 변동입니다. 자, 차이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연 원인에 의한 변동으로 일상 업무로는 통제가 불가능한 변동입니다. 반면에 공간 변동은 이상 원인에 의한 변동, 외부의 영향으로 통제가 가능한 변동입니다. 자, 우연 원인에 의한 변동, 이상 원인의 변동, 아주 그 대비가 되죠. 대비되는 상황을 우리가 꼭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정에 3포의 영향을 미칩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공간 변동은 평균치를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를 우리가 구분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군내 변동은 기술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됩니다. 여기에 비해서 공간 변동은 관리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주목해 볼 게 관리의 대상이 바로 포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포엠. 공정에서 관리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관리하느냐? 바로 첫 번째는 사람입니다. 사람. 두 번째는 머신. 기계죠. 공정에 그 여러 가지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기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머티리얼. 머티리얼, 재료가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메소드, 방법입니다.
HOD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갖다 우리가 포엠이라고 하죠. 그것이 관리의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군내 변동은 사소한 다수 인자, 즉 트리비얼 매니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공간 변동은 바로 치명적 소수 인자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군내 변동과 공간 변동을 우리가 크게 보면 네 가지 차원에서 구분을 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합리적 부분군을 구분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 그 단기 공정 능력과 장기 공정 능력을 분리해내는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변동이 평균치의 이동 문제인가 아니면 산포의 문제인가, 이거를 특성화할 수가 있습니다. 산포의 문제는 기술적 요인입니다. 평균치의 문제는 관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의 현상을 특성화시키는 도구가 바로 합리적 부분군, 레셔널 서브그룹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수집에 있어서 가능한 한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많은 인자를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즉 장기 공정 능력의 변동을 야기시키는 모든 변동 요인,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는 포엠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했으나 포엠 말고도 완이, environment, 뭐 환경이라고 뭐 날씨, 뭐 온도 뭐 다 들어가는 거죠. 비가 오는 날, 눈이 오는 날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measurement, 측정 시스템 이런 것 또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수집에 이런 모든 영향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죠. 프로세스의 변동을 주는 OM1E가 여기에 다 들어간다. Man, Machine, Method, Material, Measurement. 그 다음에 1E가 빠지죠. Environment, 환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정 능력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의 분포가 정규 분포여야 합니다. 물론 정규 분포가 아니더라도 공정 능력을 파악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오히려 정규성이 아닌 것이 이 공정의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걸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성 검증은 공정 능력을 분석하기에 앞서서 아주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정규성을 보이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당연히 정규성을 따라야 하는데 따르지 않는 경우, 이럴 때는 이상 원인이 이 데이터에 게재되었는가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의 랜덤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측정값들이 서로 독립적이었는지. 서로 독립이라는 것은 오늘 샘플을 뽑고 내일 샘플을 뽑은 것이 아무 관계가 없어야 돼요. 또 지금 현재 첫 번째 샘플과 두 번째 샘플이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수가 혹시 작은 것은 아닌지. 자, 이런 점들이 당연히 정규성을 따라야 하는데 정규성이 확보가 안 된 경우에 확인해야 될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 모집단의 특성이, 이것은 정규 분포가 아닌 게 맞는 거예요. 모든 분포가 정규성을 따른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정규성을 따르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 분포의 그 본질일 수도 있어요.
정규성이 아닌 것이 그 분포의 본질이라는 건 뭐예요? 본래의 성질이란 이야기예요. 본래 그 공정의 특성이 정규성을 안 따르는 게 맞아요. 이것은 당연히 맞기 때문에 정규 분포를 억지로 만들 수 없고, 다만 기술적 조작을 통해서 정규 분포로 변환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박스 콕스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규성 검정의 이론적 배경입니다. 정규성 검정은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요. 노멀 프로바빌리티 플롯상 노멀 디스트리뷰션 플롯입니다. 여기 이 직선이 정규 분포의 모델 라인이에요. 그래서 관측치 데이터가 이 정규 분포의 연장선 내에 조금 더 벗어나지 않으면 완벽한 정규 분포죠. 그러나 그 벗어나는 정도가 얼마 이하라면 그것 또한 정규 분포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판정은 앤더슨 다링 노멀리티 테스트에서 p-밸류가 0.05보다 크거나 같으면 우리는 정규 분포라고 인정이 됩니다. 0.05 이상이어야지 정규 분포란 이야기죠. 자, 두 번째는 개수형 데이터의 공정 능력 분석입니다. 계량형 데이터만 공정 능력을 분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산형 데이터도 당연히 공정 능력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 이산형 데이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결함 데이터가 있습니다. 디펙트로 나타나는 경우, 단위당 결점. 그래서 우리가 DPU를 구할 수 있고 DPMO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DPMO는 우리 전통적인 공정 능력 값 또는 G-스코어로 변환시킬 수가 있어요. 연속형 데이터는 당연히 평균과 표준 편차라는 그 척도를 통해서 당연히 G값으로 환산이 되겠습니다. 자, 결점수 데이터의 경우 DPMO 방식으로 공정 능력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DPU를 계산합니다. DPU는 뭐예요? Defect per Unit. 그래서 유니트당 존재하는 디펙트의 수가 얼마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총 디펙트 수를 총 유니트 수로 나눠준 값이 DPU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PO는 Defect per Opportunity입니다. 즉 기회당 결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한 개의 기회가 갖는 디펙트의 수, 그래서 DPO는 총 디펙트 수 나누기 총 기회 수입니다. 이걸 나눠준 거죠. 총 기회 수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유니트당 기회 수 곱하기 유니트를 하면 총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DPMO가 되겠는데요. DPMO는 DPO 곱하기 100만 이렇게 하면 DPMO가 됩니다. DPMO는 우리가 G값으로 바로 변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하나 들어볼까요? 자, 결점수 데이터의 경우, 자, DPMO 방식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의 유니트는 4개의 드릴 가공을 하는 그런 샘플로 제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런 유니트는 하나, 둘, 3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까맣게 칠해진 부분이 디펙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디펙트는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총 디펙트는 5개가 발견이 됐어요. 유니트는 하나, 둘, 3개입니다.
유니트는 3개. 그 다음에 opportunity DP O를 구하면, 그래서 DPU를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디펙트는 5개 나누기 유니트는 3개. 3분의 5는 1.67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들어가서 기회당 결점수. 디펙트는 5. 총 기회당 결점수는 뭐예요? 유니트 3 곱하기 유니트당 결함 발생할 최대수는 몇 개예요? 4개죠, 4개. 4개 이상은 결함이 발생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3 곱하기 4는 12가 되는 거죠. 그래서 DPO는 0.4166이 됩니다. 그 다음에 DPMO는 DPO 곱하기 100만 그러면 41만 6,600ppm이 되겠습니다. 41만 6,600ppm. 이것은 우리가 G 값으로 변환하면 어떻게 될까요? G 값으로 변환하면 0.41. 이 디펙트가 0.41이라는 것은 시그마 값으로 따지면 0.G는 0.21 정도 됩니다. 21. about 0.21. 뭐 211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G는 뭐냐? 롱텀이라는 이야기예요. 롱텀. G 롱텀은 0.21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그 G 값은 G 숏텀입니다. G 숏텀은 G 롱텀의 플러스 1.5를 해줍니다. 이 1.5를 우리가 말하는 시프트량이라는 거예요. 시프트 S H I F T. 그래서 장기 공정 능력과 단기 공정 능력은 1.5 시그마만큼 좌우로 왔다 갔다 그린다. 그래서 잠재적 공정 능력은 1.5 시그마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최고로 발휘될 잠재적 능력입니다. 그래서 G 롱텀 플러스 1.5. 그래서 요 1.711은 G 롱텀이 0.211. 그래서 이것은 1.711이 산출이 된 것입니다. 자, 요거 값은 요거 값하고 이렇게 동일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 DPO 0.4166이 어떻게 해서 G 스코어로 0.21이 되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엑셀을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이 아니고 미니 탭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주석을 유지하시겠습니까? 아니오를 누르고, 자, 여기서 우리가 엑셀 화면을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니 탭을 자 열겠습니다. 미니 탭을 좀 키울까요? 잘 보이게 좀 키워서
자, 여기서 통계 분석, 계산으로 가서 확률 분포의 정규 분포를 자, 클릭하면 자, 영누적 확률을 선택하고 DPO 0.4166을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얼마 나왔어요? 0.4166의 X값은 0.21. 이것이 G값입니다. 자, 요 값이 우리가 그 G값이 되겠고요. 그 값에다가 1.5를 더해준 값이 1.711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율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자, 미니탭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0.4166이 우리 교재에 있는 0.4166이 어떻게 0.21 시그마가 나오는가? 그것을 우리가 엑셀을 통해서 미니탭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산을 클릭하고요. 확률 분포에서 정규 분포로 갑니다. 정규 분포 확률 밀도, 그 다음에 누적 확률, 역누적 확률이 있는데 역누적 확률이 확률을 G값으로 변환시키는 값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입력 상수를 0.4166을 입력하고 확인을 합니다. 아, 0.4166을 누른다는 게 입력이 잘못됐죠. 4.41을 눌렀습니다. 0.4166 확인. 자, 얼마입니까? 0.210599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DPO가 0.4166, 또 DPMO가 41만 6,600 ppm이라는 것은 G 스코어로 0.21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0.21 플러스 1.5 해서 1.711이 산출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수율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로 돌아가서 수율은 크게 세 가지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초기 수율입니다. 초기 수율. First test yield 이렇게 이야기하죠. 재작업하지 않는 수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final yield는 재작업해도 상관없이 최종적으로 완성된 그것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수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rolled throughput yield, 종합 수율이라고도 하고요. first test yield를 전부 다 곱한 연속적인 프로세스의 누적된 품질 수준을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normalized yield, 이건 평균 수율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전체 프로세스의 평균 품질을 평가하는 데 사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초기 수율과 최종 수율을 비교를 하면, 자, 총 100개의 단위 중에 15개는 폐기가 되고 15개는 재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70개가 최종적으로 결함 없이 최종적으로 생산됩니다. 이것이 초기 수율입니다. 초기 수율은 결함 없이 직진할 확률. 그 다음에 최종 수율, 파이널 수율은
15개가 재작업이 돼서 15개가 최종적으로 다시 완성이 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원래 결함이 없이 완성된 70개 플러스 재작업된 15개를 합하면 최종적으로 완성된 제품은 85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수율은 85%가 되는 것이고 애초부터 결함 없이 완성된 확률은 70%, 즉 초기 수율은 7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롤드 스루풋 일드, 이것은 종합 수율이라는 그 개념이고, 예를 들어서 3단계의 공정에서 각각의 수율이 80%, 70%, 90%라면 최종 그 롤드 스루풋 일드 종합 수율은 이 세 가지를 다 곱한 값 0.8 곱하기 0.7 곱하기 0.9, 그래서 결함 없이 처음에 100개를 투입한다면 최종적으로 결함 없이 직진할 확률은 50.4%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프로세스 중에 결함이 전혀 발생되지 않을 확률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노멀라이즈 일드는 연속적인 프로세스의 단계당 평균 수율이 해당이 됩니다. 즉 종합 수율을 루트 n성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 수율의 곱이 80 곱하기 70 곱하기 90을 하면 어떻게 되습니까? 종합 수율이 나오죠. 종합 수율은 0.504인데 여기서 루트 3을 씌워주면 평균 수율은 79.6%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그마 수준의 산출은 노멀라이즈드 일드를 사용해서 계산이 됩니다. 자, 다음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제에서 초기 수율, 그 다음에 종합 수율, 노멀라이즈드 수율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건 어떻게 됩니까? 초기 수율을 먼저 구하는 것이 첫 번째죠. 그래서 250분의 210. 이거는 뭐예요? 235분의 180. 요거는 215분의 207. 요게 각각 초기 수율이 됩니다. 자, 이 세 개가 초기 수율이고 종합 수율은 어떻게 되겠어요? 요 세 개를 곱한 게 종합 수율이 되겠죠. 요 세 개를 곱합니다. 요게 종합 수율이 되고 Y 노멀라이즈들은 이 곱한 세 개를 어떻게 되겠어요? 루트를 씌우고 루트에 각각 한 개, 두 개, 세 개니까 세제곱. 자, 이렇게 해서 산출을 하게 되겠습니다.